세계는 지금 우주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의 활동 영역도 지구를 넘어 우주로 더 확장되고 있는데요. IT, 반도체 기술 강국에 이어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 속 무한한 가능성으로 글로벌 우주산업 선점에 나섰습니다.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 K-우주시대. 과연 우주산업의 발달은 머지않은 미래 우리 생활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K-우주산업, 그 가능성을 만나봅니다. 거대한 로켓이 연료를 뿜으며 솟아오릅니다.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발사체가 분리됩니다. 발사 약 92분 후 호주 캔버라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45일 만의 긴 항행 끝에 드디어 목적지인 달 궤도에 도착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다큐 S프라임이 준비한 특집 4부작 과학 미래와 손을 잡다. 오늘은 4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여정은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의 데뷔 부대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세계 각 나라의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과 같은 세계 억만장자들도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에 뛰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지금 우주로 향하고 있는데요. 마치 금강을 찾아 섭으로 사람들이 모험을 떠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수많은 국가들이 이처럼 우주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걸까요? 우주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우주로 향해 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명쾌한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주 산업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우주 탐사 개발을 주도하던 우주 개발 시대에서 이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2020년 3,85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3배 이상인 1조 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한국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직은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99%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이 우주산업에 진입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비슷한 게 보면 인터넷 경제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들어간 그 기업들이 어떤 그 체제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초기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온라인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주 경제도 역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에 들어간지 물론 이제 경제적 창출이 상당히 이제 더 많이 아직까지 크게는 않겠지만 향후적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 우주 경제 체계에서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국가들은 계속 주도를 하게 되고 후발주자들은 나중에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시 지금 이 시기에 좀 미래에 지향적인 투자 면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가나 어떤 기업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흰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이날 비행 시간은 총 4분 33초.
발사 성공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 로켓은 우리 민간 기업이 5년여간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빛 TLV입니다. 저희가 브라질 시간으로 올해 3월 19일에 발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1차 발사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발사 장과의 그런 시스템 동기화 오류라든지 기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해서 23년 3월에 발사 시도를 해서 결국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험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발사체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사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은 당연히 났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고맙고 했던 것들은 저희가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센터에서 발사를 했는데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모습에 정말 저희 발사체 성공뿐만이 아니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룬 성공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발사체는 아파트 6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 16m, 무게 8.4톤의 1단형 시험 발사체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장점을 결합한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국내 최초로 장착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용 발사체로 개발부터 발사까지 꼬박 5년 만에 거둔 성과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은 정부나 대기업에서 진행돼 왔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민간 발사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성이 소형화되는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기존의 그 비싼 대형 위성을 소형의 군집 위성으로 대체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 위성 발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대형 위성 발사체로만 발사를 하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위성 발사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발사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많게는 2년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맹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소형위성 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서 저희 같은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상업화를 목표로 우주 개발에 뛰어든 이 기업은 하이브리드 로켓 독자 기술을 이용해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꾸준히 사업화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을 통해 2023년 50kg급 위성을 500km 상공까지 올릴 수 있는 2단형 발사체 한빛 나노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에는 상업 발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루트로만 이동하고 중대형 탑재체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대형 발사체와 달리 소형 발사체는 소형 위성을 1개에서 5개를 빠르게 발사하면서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 발사체 시장 역시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2022년 22조 2,843억 원에서 2027년 39조 305억 원으로 5년 새 75.1%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나 국방 분야는 물론 통신, 부동산과 같은 상업적 목적의 민간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계 우주 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소형 민간 발사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이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발사체 시장은 스페이스X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에는 지금 뉴스페이스 시장에서는 결국 민간 기업 주도로 우주 산업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발사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목표로는 지금 2025년까지 이런 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고 그때쯤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위성 발사 서비스 단가에 대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나라 우주산업. 특히 지난 2022년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해인데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땅에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 위성을 독자적으로 쏠 수 있는 세계 7번째 자력위성 발사국이 되면서 본격적인 K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성, 달 등 지구 밖에서 현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탐사 활동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 달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구를 넘어 우리의 우주 탐사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30년대까지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 우주 산업이 우리나라 10대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육성하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먹거리 우주 산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주 산업 궤도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민간 우주 기업들 역시 이미 세계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1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초소형 위성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초소형 위성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7년 8조 7,60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성 제작을 넘어 위성을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나 영상 자료 등 우주 자산을 활용하는 위성 활용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 값어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현재 가장 역시 동력이 되는 것은 지금 4차 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근 지구에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어떤 관측 이런 것이 지금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X가 지금 다 나르는 모든 그 수익은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것이죠. 하지만 금국들의 그 인공위성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구 관측과 무슨 일기예보를 본다든지 어떤 지형을 관측한다든지 과학적 면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측한다, 황사의 흐름도 지켜본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인터넷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4차 산업을 이어가는 데는 결국 지금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핵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위성 개발과 제작에서 최근 위성 시스템 등 위성 활용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이곳. 위성 본체, 전자광학 탑재체, 지상 시스템의 위성 3대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핵심 개발자들이 만든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민간 인공위성을 수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인공위성을 제조, 수출했던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 회사는 제조업 중심의 회사로서 위성체를 만들고 발사하고 그걸 운용하기 위한 지상국을 만드는 제조업 중심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회사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한 것은 최근 소위 말하는 뉴스페이스라는 트렌드에서는 고객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위성의 결과를 액세스를 하고 싶어 하고요. 회사는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어프로치를 통해서 좀 더 저가로 빠른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 트렌드에 발맞추어 위성의 개수를 늘리고 데이터를 고객에게 좀 더 빠른 시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고도, 궤도, 탑재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이곳에서는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게 약 700kg의 30cm급 초고해상도 위성은 우주상공에서 도로에 있는 차량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지구관측 중형 위성입니다. 그리고 해상도 1m급으로 100kg 정도의 초소형 위성은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위성을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초소형 위성은 재난재해나 국가 안보와 같이 긴급한 촬영이 필요한 경우 위성 영상을 획득하는 데 용이하지만 보다 정밀한 관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고해상도 위성을 함께 활용하여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가 위성 분야로서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위성 제조업 시장은 사실 우주 전체 경제에서 가지는 포션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장이 훨씬 크고요. 저기도 거기에 맞춘 그런 시스템, 즉 위성을 한두 개가 아니라 10대 이상 수십 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한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데이터 및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곳인데요.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진입이 활발해지고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위성 영상의 데이터 역시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대용량의 위성 영상을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은 시간과 물리적 한계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위성 항공 영상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분야에서 떠오르는 블루오션 중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결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성이라는 목표 때문에 조금 낮은 해상도를 가지더라도 많은 위성을 띄워서 보고 싶은 지역을 자주 본다라는 주기성을 많이 가져가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고해상도를 취득을 해서 정말 자세하고 보고 싶은 걸 명확하게 본다라는 형태로 고해상도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시장을 모두 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국방 기관이 아닌 해외 쪽, 민간 쪽으로도 기술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은 저해상도, 고해상도, 초고해상도로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사용자들은 더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희망하지만 위성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영상 자체의 비용도 상당히 높아 목표 지역에 대한 고화질의 영상 수급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 위성 영상의 해상도를 향상시킨 영상 초해상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에 저해상도의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을 같이 학습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해상도의 영상을 입력을 받더라도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출력을 하여서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저희의 이 기술을 통해 목표 지점에 대한 개선된 화질 영상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지상의 객체를 보다 더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위성 영상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관측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더해져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요. 지구 관측 데이터의 경우 지구가 직면한 시급한 환경 문제부터 사회 및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성이 재난 지역을 촬영하고 이를 인공지능 기반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재난 지역의 건물 손상이나 도로 유실 등의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달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 안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수집한 다양한 지구 관측 위성 영상을 공급 판매하는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주라는 공간은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근데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비용 면에서 굉장히 높은 비용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주 분야의 기술 축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초고해상도 위성을 개발을 하고 그 영상을 좀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위성 영상이나 위성에서 나온 정보들을 상용함으로써 많은 나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등을 쏘아 올리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다 고장이 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 그리고 우주로 발사한 로켓의 파편 등은 그대로 지구 궤도에 남아 우주를 떠도는 잔해가 되고 곧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지구 궤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는 모두 9,300톤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34,000개, 10cm 이하는 90만 개, 1cm 이하는 1억 2,8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지금의 3배에 달하는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변을 돌게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우주 쓰레기 문제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우주 쓰레기는 우주 공간뿐 아니라 지구에도 매우 위협적입니다.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초속 7km 이상의 속도로 돌면서 수많은 인공위성과 부딪혀 위성을 파손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돌진해 우주인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종종 벌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국제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주 쓰레기를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폐기와 관련된 규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만큼 최근 급속하게 확장하는 우주 산업에서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은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우주 쓰레기의 정확한 위치를 제때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우주 쓰레기의 위치와 모양, 무게 등의 정보를 추측에 의존하는 상황. 이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에 과감히 뛰어든 국내 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주 쓰레기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고민한 끝에 개발한 것이 바로 인공위성 폐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를 폐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능동형 제거, ADR이라고 해서 능동형 제거 방식은 이미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 물체를 폐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별도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임무 후 폐기, PMD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임무 후 폐기 과정은 미리 인공위성이 발사되기 전부터 스스로 임무가 끝난 이후에 폐기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탑재한 상태로 우주 공간으로 발사가 되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충돌이 예상되는 시점에 그 장치를 작동을 시켜서 위성이 스스로 지구로 다시 폐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인공위성 궤도 폐기용 판형 추진 기관은 50kg 미만의 초소형 위성의 벽면에 부착해 인공위성의 임무가 끝나면 폐기를 위해 스스로 궤도를 감속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외부 벽면에 추진기를 얇게 추가하기 때문에 초소형 위성의 부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진 장치를 이용해 속도를 감소시키면 인공위성은 지구 대기권으로 낙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서히 불에 타 소실된다는군요. 또 장비 고장뿐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고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수명은 단축되는데요. 이때 초소형 위성의 수명은 보통 1에서 2년. 초소형 위성의 궤도를 추진기를 통해 보정하면 운용 수명을 늘릴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동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큐브 위성과 같은 작은 위성들로 올수록 이런 기동 능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요. 특히 이렇게 초소형 위성, 작은 위성들이 기동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작은 크기에 있습니다. 워낙 크기가 작은데 그 안에 추력기라던가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성을 발사할 때 보통 그 위성을 담는 통이 있고요. 그 안에 작은 큐브 위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통과 위성 사이에 얇은 부피가 남게 됩니다. 작은 부피가 남게 됩니다. 이런 작은 부피를 저희는 활용해서 그 안에 위성을 폐기할 수 있는 기동 능력을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궤도 예측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궤도 예측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인공위성의 미래 궤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위성 폐기 소요 시간을 산출하거나 고장 위성의 궤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과 통신이 두절된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인공위성의 예상 경로를 예측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과 통신을 하기 위한 지상 안테나의 방향과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현재 지구 상공을 도는 인공위성은 2020년 2월 기준 약 5천여 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수년 내에 10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위성과 충돌하거나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국제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우주 쓰레기. 최근 미국 내 우주 물체 폐기와 관련된 규제가 발표되는 등 앞으로 인공위성 폐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네, 우주 쓰레기라는 산업 자체가 사실은 규제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우주 쓰레기라는 게 어떻게 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우주 물체 폐기와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규제들에 따르면은 인공위성이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 5년 이내에 폐기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규제들이 있고요. 현재 발사되고 있는 인공위성들의 개수, 그리고 그 증가하는 추세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거기에 인공위성들이 실패하고 고장나는 확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5년 이내에 우주 쓰레기 관련 시장은 약 2.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이 4개월 동안 식물 배양 장치에서 키운 고추를 수확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 궤도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배추와 상추, 케일, 백일초 등을 키웠는데요. 이처럼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구와 동떨어진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면 우선 적정 온도, 광합성, 우주에서 찾기 어려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우주식물 재배 기술은 지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한 건물. 얼핏 봐도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특이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내부로 들어가자 층층이 푸른 채소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농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버티컬팜, 도시농업 등으로도 불리는 식물 공장이라고 합니다. 식물 공장은 지정된 실내 공간에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농업 방식에 ICT 기술을 접목한 식물 공장은 작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한다는데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제어해 식물을 생산하는 수직 농장 기술을 접목했다고 합니다. 수직 농장 기술은 이제 IoT나 이제 빅데이터, AI 같은 첨단 기술들을 융합해서 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농부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부 기상 환경에 영향 없이 실내에서 광환경이나 대기 환경, 양액 환경과 같은 작물이 재배되는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첨단 농장을 의미합니다. 사실 작물은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을 적합하게 잘 적용하면 모두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엽채류와 딸기와 같은 과채류를 넘어서서 또 감자와 같은 식량작물 또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모듈형 식물 공장은 자체 개발한 IoT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 작물의 생장 환경을 제어하고 생육 기간과 품질을 관리하는데요. 흙 대신 수경 재배 형식으로 재배되는 식물 공장은 수평으로 연결한 컨테이너 모듈을 수직으로 쌓아 농장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환경으로 인해 온도와 강우량, 병충해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인공광원 등 다양한 기술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빠른 수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남극 사막과 같은 식물이 살기 힘든 곳부터 우주 공간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연구까지 식물 공장에 접목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사를 비롯해서도 그렇고요. 국내외 여러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이런 우주농업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주 환경 안에서 이제 농업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자연계의 어떤 순환 시스템을 모방해서 우주 공간 내의 환경적 부담을 최대한 절감시킨 상태에서 농업을 구현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바이오스피어와 같은 우주 공간 내의 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라던가 폐수라던가 CO2와 같은 자연들을 순환식 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주 공간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업 생산 시설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붉은색 근육과 하얀 지방이 뒤섞인 소고기. 실제 소고기와 똑같이 생겼지만 소를 도축해 얻은 축산물이 아닙니다. 소고기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3D 프린트 같은 방식으로 쌓아 만든 이른바 배양육인데요. 축사에서 가축을 키울 필요가 없는 만큼 전염병에 자유롭고 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이런 배양육 역시 우주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주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우주 농업 기술. 머지않아 화성에서 식물을 길러먹고 가축을 키우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 농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12월 24일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달 표면과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 담긴 분위기 있는 멋진 사진이죠. 달 상공 344km 지점에서 촬영된 이 사진은 우주에서 전송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영상 역시 지구가 아닌 머나먼 우주에서 보낸 영상입니다. 3분 남짓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끝까지 재생됩니다. 동영상은 물론 고해상도의 이미지, 심지어 문자 메시지까지 우주에서 전송받을 수 있는 시대. 우리나라는 우주에서 그리고 달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을 수행하며 우주 인터넷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이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우주 산업. 우리의 과학 기술로 열어갈 우주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는 사람뿐 아니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자율주행, UAM, 6G, 사물인터넷, 로봇 등 조금씩 구체화되는 미래 기술들을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위성통신이 떠오르면서 초연결 시대 패권을 놓고 우주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넓은 야외 공간에 거대한 안테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른 수십 개의 안테나들이 가득한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통신 지구국입니다. 설립 당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미국, 일본, 대만 등 7개국을 대상으로 136회선을 제공했는데요. 53년이 지난 현재 금산위성센터는 초대형 고성능 안테나와 7,000회선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 위성통신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안테나는 60여 기, 그 길이만도 수미터가 넘는 안테나들은 원형에서부터 굴곡진 직사각형, 뿔 모양까지 제각각입니다. 지난 2021년까지 51년간 운영된 금산 1곡 안테나는 국내에서 처음 세워진 위성통신 안테나이자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2009년 4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직사각형의 이 안테나는 멀티혼이라 불리는 안테나입니다. 12개의 위성으로부터 최대 30개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산위성센터는 대한민국 위성통신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1970년 개국해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지구국입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경 57도에서 180도 사이에 위치한 20기 이상의 국제위성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위성사업사로서 국내외 산간 오지,
해상 등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통신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과 복지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위성 안테나로 들어온 신호들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각종 위성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황실에는 수많은 데이터는 물론 영상들이 띄어져 있는데요. 끊임없이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이 신호들은 다시 지상망을 통해 해외는 물론 각 가정과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전달됩니다. 보유한 정지궤도 인공위성인 무궁화위성 5기와 국제위성을 활용해 지상망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해외, 도서, 산간오지, 해상 등 위성을 활용해 통신망을 구축했는데요. 해양에서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선박의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해 안전한 항해를 돕기도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세계 면적의 60%, 세계 인구의 80% 수준을 충당할 수 있는 통신위성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한국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향후 지상 이동 통신과 공중 위성 통신의 결합이라는 차세대 통신 기술은 위성 통신 시장에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을 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통신 서비스는 정지궤도, 저궤도 위성, 5G나 6G, 와이파이 등 다양한 통신을 하나로 묶는 통합된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이종 통신 간 심리스하고 통합된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기술로 저희가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도 높고 더욱 성능이 좋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위성이라도 또 어떤 통신망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진화를 살펴보면 10년 단위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지상과 위성이 통합된 3차원 통신망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상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X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주를 향해 수많은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주를 향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렇듯 지상을 넘어 우주 인터넷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에는 이제 우주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강점이 특히 IT 강국 그리고 여러 또 인터넷 기술도 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이런 대회 국제적인 조례에 맞춰서 우주의 인터넷과 IT 기술 시장에도 빨리 우리가 좀 선두적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모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GPS.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일본과 인도는 자국 영토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최대 20m의 GPS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GPS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의 개발은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KPS는 정지궤도 위성 3기,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 인근의 초정밀 지역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정밀 PNT 정보인데요. 현재 지금 제공해주는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많은 R&D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PNT 정보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우리 수요에 맞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KPS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KPS는 4차 산업혁명을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밀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KPS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GPS와 달리 KPS는 국내에서만 사용될 예정인데요. GPS를 보조하여 위치 서비스 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역시 큰 장점입니다. 기존 오차 범위가 미터급이었다면 이제는 센티미터급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선박, 항공기 등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재난 구조에 있어서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스마트 시티 실현을 한 발짝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우리나라는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우주산업 특화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대전과 전남, 경남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설립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주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주 경제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산업의 좁은 영역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권을 넘어서서 외교의 공간이기도 하고 안보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 전략은 산업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굉장히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다른 부처 그리고 이제 국가 이제 총력전으로 아마 나아가야 될 텐데요. 그런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책임성 있고 그리고 실행력 있는 그런 우주개발 전문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4일 누리호가 다시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2차례의 발사가 시험 발사였다면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제 사용되는 위성들을 싣고 가는 첫 상용 발사인데요.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우주 기술이 마침내 본격적인 실전에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성공을 한다면 누리호가 어떤 특정한 임무에 대해서 그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우주 산업이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누리호뿐만 아니고 저희 그 항우연에서 다누리를 같이 성공을 이제 연속으로 하면서 그 우주 산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활력이 이제 늘어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3차 발사를 또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우주산업, 한국의 우주산업 전체를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 강국들에 비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주산업의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하지만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우주산업 기술을 차근차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생각하기로는 2040년대까지 최대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보자 이런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출 산업으로 하기 위한 국내 공공 수요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요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판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좀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 산학연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또 거기 한 가지 덧붙이면 말하면 우리 국민의 성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개발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참고 우리가 기다려주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의 그 우주 시장을 우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기술은 10년 이상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굵직한 성과들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둔 지금 우주 탐사, 관측, 대형 발사체 분야 경쟁력은 물론 세계 우주 산업으로의 궤도 진입을 위해 점차 그 기술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간의 영역은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IT 반도체 기술 강국에 이어 우주 강국으로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로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